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나갑시다. 그들은 회장을 사람이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김복동은 천천히 회장의 몸을 다시 한번 끌어안듯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두고 간 겁니까? 김복동의 입에서 낮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김복동은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리가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손은 결코 회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병원의 낡은 영안실에 버려진 회장. 그를 우연히 발견하고 죽을 힘을 다해 구하고 있는 경비원. 이들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대기업 본사 뒤편에는 사람들 기억에서 거의 지워진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때는 회사 직원 전용 병원으로 쓰였던 별관이었지만 재개발과 구조조정이 겹치며 몇 해 전부터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콘크리트 외벽만 덩그러니 서 있어 아무 의미 없는 폐건물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깨진 창문 사이로 휘파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고 복도 깊숙한 곳에서는 정체 모를 기계음이 낮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 건물을 지키는 사람은 김복동이었습니다. 56을 넘긴 그는 평생을 남의 시설을 지키는 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공장에서 기계를 돌렸고 허리를 다친 뒤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고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조용히 눌러 담으며 살아왔습니다. 김복동은 그날도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경비실에 들어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켜지며 잠깐 깜빡였고 오래된 전기포트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며 출근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나 혼자네.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익숙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는 늘 그 몫이었고 사람 없는 시간에 사람 없는 건물을 지키는 일은 어느새 그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복동의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고 막내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지 못했지만 집안일만큼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 전 아내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말고, 괜히 나서지 말고. 김복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하게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나서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비복 단추를 하나하나 잠그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습니다. 기쁨도 분노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복동은 회장을 직접 마주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본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별관 앞에 멈추고 임원들이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던 장면이었습니다. 회장은 늘 고개를 들고 앞만 바라봤고 주변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조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김복동은 본능처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나 그 인사는 단 한 번도 되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지나쳤습니다.
김복동은 그 사실에 서운해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가 넘자 건물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김복동은 손전등과 순찰 기록지를 들고 별관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복도 바닥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그의 발걸음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참 별것도 없는 데를 지키고 있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늘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2층에서 저층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규칙이 무너지면 그의 하루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안실이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김복동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곳은 원래 순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은 늘 잠겨 있어야 했고 경비원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내려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손전등을 비추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불이 켜져 있을 리가 없는데 그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순찰 규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불필요한 출입 금지,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김복동은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긴 별관 야간 경비 김복동입니다. 지하층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전기에서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지만 상황은 같았습니다. 김복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층 공기는 위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습했고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영안실 쪽 문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하네. 김복동은 문을 완전히 열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괜히 발을 들였다가 책임을 뒤집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쪽에서 아주 약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복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사람?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거나 술 취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생각은 무너졌습니다. 고급 양복,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 찬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낯익은 얼굴. 김복동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무릎을 꿇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왜 아무도 곁에 없는지,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에 끼어들어도 되는지. 그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이라면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위로 올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답게만 살자. 김복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김복동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김복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영안실 공기 속에서 회장의 가쁜 숨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분명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복동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무전기를 붙잡았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긴 별관 야간 경비 김복동입니다. 응답 바랍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잡음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 전체가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복동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의 건물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연결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회장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얼굴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권위도 위엄도 없이 그저 늙은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복동은 그 작은 움직임에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문득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회장은 늘 대형 병원에서 최고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폐쇄된 별관의 영안실 근처에 버려져 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바닥에는 급하게 끌린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문 쪽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신발 자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이곳을 떠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사고가 아니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김복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순간 위층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복동은 재빨리 영안실 문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복도는 이미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있었다면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김복동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경비 일을 하며 수많은 밤을 보냈지만 이렇게 불길한 느낌을 받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설마 다 알고도 간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곧 분노로 변했습니다. 회장을 이렇게 두고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다시 회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숨은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시간을 끌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잡고 회장의 몸을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말이 없었지만 그의 몸은 삶의 무게를 그대로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참으세요. 김복동은 이를 악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이 회장에게 들릴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을 다잡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복도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낮은 경고음이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전력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순간 복도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왜 하필?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회장을 다시 영안실 안쪽으로 옮길지 아니면 밖으로 데리고 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두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복동은 회장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밀려왔지만 이를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복동은 숨을 죽이고 복도 벽에 몸을 붙였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 손전등 빛에 잠시 스쳤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은 바로 정리합시다. 그 짧은 대화는 김복동의 귀에 또렷이 꽂혔습니다. 그들은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확인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김복동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장을 사람이 아니라 문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고도 사람이냐? 그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김복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장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김복동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되돌릴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복동은 단순한 경비원이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복동은 영안실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열어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손전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그의 심장 박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회장의 숨소리는 여전히 불규칙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욱 가늘게 들렸습니다. 김복동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회장의 몸을 다시 한번 끌어안듯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김복동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간 겁니까? 김복동의 입에서 낮은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위에 있는 사람으로만 살았을 이 노인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영안실 근처 바닥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계단 위에서 들려왔던 목소리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너무도 담담했고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김복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수많은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시당했던 날들, 인사에도 돌아오지 않던 눈길들, 늘 그냥 경비로만 취급되던 시간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회장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 김복동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분명히요. 김복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회장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증은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이 사람을 여기 두고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김복동은 복도로 나와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상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천장에서는 낮은 경고음이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전력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건물이 언제 완전히 암흑에 잠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고 문은 반쯤 열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군요.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길은 멀고 험할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복동은 한 발을 계단에 올려놓았다가 멈췄습니다. 위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끄고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회장의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그는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아직 안 나갔어? 경비 하나 남아있다던데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나갑시다. 그 짧은 대화는 김복동의 귀를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을 사람이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바닥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내겠다는 겁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보아온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드러난 인간의 민낯이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김복동은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무릎이 흔들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회장의 몸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김복동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말은 회장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회장이 갑자기 미약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복동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여긴 어디요? 그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바람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김복동은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그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김복동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불안한 소리였습니다. 김복동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손은 결코 회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김복동은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선택은 자신이 평생 외면당하며 살아왔던 이유에 대한 답이자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선이라는 것을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계단을 오르는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김복동 자신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숨은 이미 목까지 차올라 있었고 다리는 제 몸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습니다. 회장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체중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쌓인 침묵과 외면, 그리고 버려진 책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복동은 계단 난간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느껴지는 차가운 철제 감촉이 현실을 다시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장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한 숨. 회장님,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박했습니다. 김복동은 일부러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이어져 있다면 그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복동은 그 침묵이 곧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회장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단단히 걸쳤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갑자기 전등 하나가 툭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이내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희미하게 계단을 비췄습니다. 그 불빛은 오히려 상황의 위태로움을 더 강조하는 듯 했습니다. 전원까지 나가버리면 그땐 정말 끝이겠지. 김복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 건물이 완전히 암흑에 잠기기 전에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계단을 다시 오르려는 순간 갑자기 발밑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구조물이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고 회장을 끌어안은 채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천장에서 먼지와 작은 콘크리트 조각들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김복동은 회장의 머리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자 다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김복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곳곳에 금이 더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다시 이를 악물고 발을 옮겼습니다. 무릎이 덜컥거리며 힘이 빠질 때마다 김복동의 머릿속에는 집에 남아있을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괜히 나서지 말라던 말, 사람 대접만 받으면서 살자던 말. 그 말들이 지금은 묘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대로 외면하는 것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김복동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위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구조팀 오기 전에 정리 끝내죠. 경비는요? 그 사람? 알아서 빠지겠죠. 그 말에 김복동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지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복동은 숨을 죽인 채 계단 난간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회장의 숨소리가 들릴까봐 자신의 외투로 회장의 입가를 살짝 가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미약한 숨결에 김복동은 오히려 더 긴장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발소리는 계단 위에서 잠시 머물다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습니다. 김복동은 한참이 지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고 팔은 저려왔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끝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계단을 향해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회장이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김복동은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춥소.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복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곧 나갑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김복동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투를 더 단단히 여미어 회장의 몸을 감쌌습니다. 출구로 이어지는 복도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역시 안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끊어진 전선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스파크가 튀며 짧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김복동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때 갑자기 천장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굵은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졌고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회장을 감쌌습니다. 어깨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고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고통보다 회장의 안전이 먼저였습니다. 김복동은 이를 악물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듯 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탈출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 길은 평생 뒤로만 물러서 있던 자신이 처음으로 책임을 선택한 길이며 누군가의 생명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길이라는 것을요. 김복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도 무너지고 있던 자신의 인생 속에서도 그는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빠져나와 복도에 들어선 순간 그는 더 이상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은 타는 듯 아팠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숙이 먼지와 차가운 공기가 함께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의 몸은 그의 어깨에 축 늘어진 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김복동은 복도 벽에 잠시 몸을 기대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며 별이 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아직입니다. 아직 여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어 들어가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다시 회장의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복도 끝에는 비상 출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선이 늘어져 불규칙하게 스파크를 튀기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계속해서 먼지와 작은 파편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미끄러질까봐, 넘어질까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회장을 놓칠까봐였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는 회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김복동의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거기 누구 있습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복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숨겨야 한다는 생각과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경비입니다. 야간 순찰 중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존재를 숨기기에는 너무 불완전한 대답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빛은 결국 회장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회장 곁을 늘 지키던 비서실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김복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분을 왜 여기서 누가 허락했습니까? 그 말에 김복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허락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락이요? 김복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분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비서실 직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회장에게서 김복동으로
다시 회장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미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김복동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끝났다고요? 김복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숨쉬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분을 두고 끝났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비서실 직원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키우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그 말은 김복동의 귀에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말 속에는 이 노인의 생명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봤다고 말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못 본 사람처럼 돌아서야 합니까? 비서실 직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크게 떨렸고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들릴지 모를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자신을 붙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김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큰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여기서 놓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비서실 직원은 잠시 김복동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복도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무너져가는 건물과 숨이 가빠진 회장과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김복동 뿐이었습니다. 김복동은 회장을 다시 업었습니다. 다리는 떨렸고 허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김복동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건물도, 질서도, 그동안 믿어왔던 세상의 규칙도,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출입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고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회장의 몸은 여전히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그 무게는 끝내 내려놓을 수 없는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입문 너머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김복동은 그 소리가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그는 회장에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쓰러지면, 지금 이 문 앞에서 멈춰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아무 의미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김복동은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 순간 폐 속 깊숙이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그는 비로소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별관한 마당에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규칙적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김복동의 눈앞에서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김복동은 남은 힘을 모두 쥐어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끝은 떨렸지만 그 외침에는 분명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여러 명의 구조대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김복동과 회장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은 없지만 숨은 붙어 있습니다. 김복동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사이에도 그의 다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김복동은 회장을 내려놓으려다 순간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어받겠습니다. 한 구조대원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복동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고 회장의 몸이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심전도 장비가 연결되었습니다. 짧은 정적 뒤에 삑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김복동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맥박 잡힙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복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바지를 통해 전해졌지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지만 김복동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만 끄덕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그때 들것 위에 누워있던 회장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한 눈이 김복동 쪽을 향했습니다. 당신,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김복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제 안전합니다.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시선은 쉽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복동은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느냐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김복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의 삶 전체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다시 감겼습니다.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사가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들것을 구급차 안으로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김복동은 그 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점점 멀어지다가 이내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김복동은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경련처럼 떨렸고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회사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고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김복동은 하나하나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순찰 중에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위험과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였습니다. 김복동은 별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그 건물은 여전히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밤의 선택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이 회사와 이 가족의 운명까지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김복동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맞이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언제 발견했는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왜 혼자서 회장을 데리고 나왔는지. 김복동은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본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꾸미지도 않았고 덜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이 혼자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몇 번이나 고개를 들고 김복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보다도 당혹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김복동은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이 어디까지 회복했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것만이 궁금했습니다. 대형 병원 중환자실 앞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었고 비서실 직원들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어색한 존재였습니다. 낡은 경비복 위에 임시로 걸친 외투가 이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그를 알아본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제 구조하신 분이시죠? 김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복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주변을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에 복도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몇몇은 굳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의 권력 구도는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복동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어쩐지 자신과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복동 씨,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김복동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어젯밤 별관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말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복동에게 쏠렸습니다. 저를요? 김복동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네.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하얀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모습과는 달리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위에서 내려다보던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흔들리고 깊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게. 그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김복동은 어색하게 허리를 펴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자네가 나를 데리고 나왔다지. 회장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나? 그 질문에 김복동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많았지만 어떤 말도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음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복동은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한참 동안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미 버려졌다고 생각했네. 그 말에 김복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봤더군. 김복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회장이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그날 밤 나를 끝까지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언처럼도 들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을 알고 싶네.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가 왜 나를 그곳에 두고 갔는지 김복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은 감사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는 시작이라는 것을요. 중환자실 밖에서 임원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더 이상 김복동의 귀에 크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힘없는 경비원과 모든 것을 가진 회장 사이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이 거대한 세계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 대회의실의 문이 닫히자 공기는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유리병 너머로는 아침 출근 시간의 도시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방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장은 아직 회복 중인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편안한 표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김복동은 회의실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성과나 숫자를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펜을 만지작거리던 손도 서류를 넘기던 손도 멈췄습니다. 나는 며칠 전 이 회사의 별관에서 발견됐습니다. 회장의 말이 이어질수록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고 애써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버려진 공간이었고 나 역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바닥의 감촉이 그대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를 발견한 사람은 이 회사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복동을 바라봤습니다. 김복동 씨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시선들이 한꺼번에 김복동에게 쏠렸습니다. 김복동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회장의 다음 말에 몸이 굳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회장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를 사람으로 본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은 서류철을 열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날 밤의 이동 기록, 통신 내역, 보고, 시점이 정리돼 있습니다. 서류가 넘어갈 때마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심각한 상태였지만 구조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더 이상 손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당시 상황 판단의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 판단이라면 왜 구조 요청이 차단됐습니까? 그 질문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왜 비상 연락망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병원 대신 폐쇄된 별관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왜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는지. 회장은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이 회사는 사람보다 체면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라기보다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임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부로 관련 판단에 관여한 인원은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회장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기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는 다시 김복동을 바라봤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김복동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 위로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옥상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복동 씨, 회장이 불렀습니다. 예, 회장님. 이제 그 호칭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군요. 회장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김복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도 권력도 그 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은 건 한 사람의 선택뿐이더군요. 김복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소리와 도시의 소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보상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김복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김복동의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반지하 집의 낮은 천장과 오래된 식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그 말에 잠시 웃었습니다. 계산도 위계도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몇 주 뒤 회사 로비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위기 상황 판단 기준 직급보다 생명. 김복동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사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복동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르더라.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된 거네.
김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